자요. 집합건물법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합건물법은 사실은요, 판례도 중요하고요, 조문도 중요해요. 근데 요즘 최근에는 조문에 관해서 문제가 이제 주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조문에 대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집합건물법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그 문제집에 나와 있던 그 뒤에 집합건물법 문제 있죠. 그 문제를 보셔도 충분하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판례를 위주로 지금 해놓은 것이에요. 아시겠죠? 1번 지상에 주택 부분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아파트 지하실 줄거. 여러분요, 여기 아파트 지하실 있죠. 지하실은요, 구분소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지하 주차장은요, 구분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봐봐, 여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여러분요, 우리 건물의 지하 주차장 나가면 주차료 받아 안 받아? 받죠. 상가 건물 구분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아파트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예전에요,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기 어디더라? 여기 안산 밑에, 수원 밑에, 동탄, 거기 어느 아파트에 있어요. 아파트가 너무 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게요,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비용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하고 이제 아파트 주민들하고 이게 뭐를 못하냐면, 우리 아파트가 하자가 너무 많다고 한 것을 소문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뭘 했냐, 시공사에서 깨를 내가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가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그 개인 사물함 같은 거 있죠, 창고 같은 거, 이런 저런 걸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창고를 여기다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창고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다가 그게 가능하느냐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시공사, 근데 시공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에 대한 허가는 니네가 받아와라, 우리는 반드시 해준다, 니네가 허가만 받아오라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딱 합의서를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중개업자가요, 합의가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좀 이상하다고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죠. 왜? 지하 주차장은 공용 부분이 아니다. 공용 부분에서 전유 구분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구분소가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다가 창고를 만들어서 개인한테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공용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요, 그 정도는 다 아니까 어떻게 얘기했느냐, 입주자 대표회의가 가서 허가를 맡아라. 시청에 가가지고, 그럼 우리는 무조건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그걸로 손해배상 하는 걸 퉁치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요, 나중에 그럼 어떻게 하냐, 뭘 어떻게 해? 합의가 무효인 것이죠. 알죠? 왜? 불가능한 것을 합의했으니까 합의 자체가 무효인 거지 처음부터.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정도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시공사는 알아 몰라? 알고 있으면서 했기 때문에. 알겠죠? 차라리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들이 더 기망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분양 합의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거죠. 다시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자, 3번은요, 구분 소유자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 그럼 뭐가 성립한다? 부당 이득이 성립한다. 부당 이득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이번에요, 전원 합의체 판결이에요. 그 전에는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해도 공용 부분을 임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요, 5월 18일 나온 거죠 이게요. 알겠죠? 그래서 전원 합의체 판결로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이죠. 알겠죠? 4번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도 건축허가 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줄고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 이것을 뭐란다? 구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봐요, 아파트는요 처음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양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아파트는 구분 소유 목적으로 건물을 짓는 것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요, 5번 봐봐요.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이 되죠. 그런데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등기부에 등기가 없어도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5번에 관한 것은 지금 최근에 한 3번인가 4번인가 시험에 나왔어. 알겠죠? 187조다.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그래서 그럼요, 우리 최근에 나온 시험은 이거예요. 다음 주에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취득하는 경우 해가지고 아파트가 나왔단 말이죠. 구분 소유 건물이 완공된 경우 이렇게. 이러면 한번 봐봐. 여기요, 우리가 단독주택을 짓죠. 그러면 단독주택을 건물을 건축하면 어떻게 돼요? 단독주택을 건축하면 어떻게 돼? 등기해야 돼? 등기 없어도 돼? 등기 없어도 되죠. 원시취득이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도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도 동호수를 지정해서 내가 분양대금을 내가 내가지고 건물이 완공된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일단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뭘 해야 돼? 소유권을 뭘 해야 돼? 취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 이렇게 뭐가 없어도, 대장이 없어도, 등기부에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죠? 5번이요. 자, 17번은요.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맞춰진 등기를 중축 건물의 현황과 맞춰 일동의 건물로 줄거봐. 여러분 이게 뭐죠? 건물 표시 변경이죠. 여러분 건물 표시 변경은 표시죠. 표시는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아니죠. 권리는 뭐다? 갑구하고 을구죠. 그래서 표시 변경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요, 구분 건물로 하려는 그 말이 아니네요. 지금 표시 변경 등기라면은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고요. 자, 두 번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것은 구분 건물로 하려는 의사로 볼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봐. 여기 봐봐요. 1층 건물이 있어요. 100평이에요. 그럼 등기부가 어떻게 돼 있어요? 표제부가 1번 100평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를 중축을 했어요. 중축을 했어요. 중축해서 30평을 중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 그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건물이 지금 몇 개가 되죠? 2개죠. 만약에 2개라고 싶으면 등기부를 하나 더 만들면 돼. 그래서 30평 이렇게 하나 더 만들면 돼. 이해됐죠? 그런데 표시 변경 등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를 더 만든 것이 아니고 여기 2번에서 130평 이렇게 등기했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럼 우리 1부동산 1등기죠. 하나의 건물이고 평수가 몇 평이죠? 130평이죠. 그러면 이 건물을 몇 개로 보겠다는 거다? 한 개로 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구분 건물로 한다, 2개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집합 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인지 공용인지 여부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요, 건축물 대장 줄고요,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이제 분양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처음부터 아파트를 이렇게 지을 때요, 이 부분은 노인정으로 한다, 이 부분은 뭐죠? 독서실로 한다, 이 부분은 뭐로 한다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을 한다, 또는 맨 밑에 층 같은 거 요즘은 다 수영장 같은 거 조금씩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뭐다? 처음부터 공용 부분으로 되어 있죠. 건축물 대장을 만들 때. 알겠죠? 자, 그럼 3번은요. 구분 건물에 관하여 구분 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 부분인 건물 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나 집합 건축물 대장의 전유 부분으로 등록하고 보존 등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공용 부분이 전유 부분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여기 봐봐. 2번 때문에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전유냐 공용이냐는 것은 건축물 대장의 처음에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나중에 임의로 개조해서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유 부분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용 부분이 전유 부분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요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돼. 4분의 3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이것을 뭐라 한다? 공용 부분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공용 부분의 변경이다 이렇게. 그래서 공용 부분을 변경을 할 때는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돼?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 5번, 전유 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여러분 봐봐, 여기 우리가 이것은 몇 가지를 했냐, 이미 이것은 여러분요 많이 설명을 했던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5번 같은 지문은 어디에서 나와요?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당권에서 항상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어? 뭐 요역지, 그 다음에 뭐 전세금,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그 다음에 전유 부분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이 전유 부분은 주된 권리죠. 종된 권리는 뭐가 있어요? 대지권 또는 대지 사용권이 있고, 채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고, 전세금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요역지가 있고, 지역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뭐라 한다? 여기를 무슨 권리라고 한다? 주된 권리라고 하고, 주된 권리, 이것을 뭐라고 한다?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하고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 또는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하고 분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종된 권리인 대지권이나 대지 사용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항상 알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시험에 나오니까요,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5번은요 전유 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요 당연히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까지만 한다. 미친다. 알겠죠? 미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아직 안 했어요? 자, 집합 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만 경료받고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를 경료받지 못해도 전유 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우리 봐봐. 우리가 몇 번이겠어?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잖아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여기가 지금 아파트가 301호잖아요. 이 301호를 우리가 분양을 받죠. 보통 301호 분양할 때 10억짜리다. 10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물 가격하고 여기 대지에 관한 대지 사용권하고 땅하고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1호에 대해서는 6억이고 땅값은 4억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분양가가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양대금을 10억을 지급했다는 하는 것은 그것은 건물하고 대지를 다 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어떤 이유로 건물은 등기가 됐는데 아직 대지는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건 우리가 어때요? 분양을 받고 분양대금을 다 완납했죠. 그러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법률상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 지급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죠. 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아직 등기가 없다. 이것을 뭐라 한다? 실질적 소유. 그 다음에 또 뭐라 한다? 사실상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요 301호를 위해서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직 대지에 대해서 등기를 경료받지 못했어도 전유 부분의 소유를 위해서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있다. 틀린 것은 몇 번이다? 5번이 틀렸다 이 말이죠. 5번 이렇게. 자, 18번은요 구분 건물이 손차로 양도가 되죠. 특별승계일은 이전 구분 수요자들의 채무를 어떻게요?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이렇게 되죠. 중첩적으로. 자요 여러분요, 여기 우리가 체납관리비죠. 체납관리비가 있는데 이런 관리비에는 희한하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하고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하고 연체료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 여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을한테 팔고 을이 또 이것을 병한테 팔았는데 갑도 관리비를 안 내고 을도 안 내고, 그래서 병이 지금 현재 병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관리비는 누가 내는 게 원칙이죠? 갑이 내는 게 원칙이고 을이 내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요 이 병이 갑하고 을하고 그 관리비를요, 이 체납관리비에서 이것을 이 병이 일단 승계를 하고 다시 병이요 갑하고 을한테 가서 다시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관리비를 내지 않고 집을 아파트를 판 사람은 관리비에 대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됐죠 지금. 그러니까요 갑도 책임을 지고 을은 을의 걸 책임지고, 그러면 병은요 자기 것만 책임지면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이미 이사 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일단 너가 책임을 지고 갑하고 을한테 가서 받아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이 관리비에 대해서는 세 사람이 다 책임을 진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이렇게 얘기해. 됐죠 지금?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관리비는 봐봐. 전유 부분은 갑이 알아서 해야죠. 전유 부분은 을이 알아서 해야죠. 그러니까 이 전유 부분은 병이 승계하지 않고, 공용 부분은 승계하고, 연체료는 손해배상이니까 승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계하는 것은 관리비는 어떻게 이루어졌다?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관리비로 이루어졌고 연체료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공용 부분만 승계하고 전유 부분과 연체료는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아파트 사시면 보면 관리비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관리비 고지서 한번 가서 보란 말이죠. 보면은 301호에 대한 전기세, 수도세가 있어. 근데 희한하게 가스비는 없어. 가스비는 항상요, 가스공사에서 받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폭발할까 그런 건지 어쩐지 몰라도 아무튼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징수를 해. 그런데요, 전기세하고 수도세는 위탁 징수를 해.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전유 부분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갑 또는 을이 책임지는 거지 병이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다. 알겠죠? 어디만 책임진다? 공용. 원래 우리가 관리비는 공용 부분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연체료는 이것을 내지 않았을 때 나오는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특정인만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연체료도 책임지지 않아. 아시겠죠? 여기 보면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고분 수요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이렇게. 자, 2번 보존행위의 내용은, 보존은 뭐죠? 보존. 우리 아파트에 보면은 요즘은 다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지만 일부 아파트는요, 다른 차들이 와서 주차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럼 주차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죠. 그걸 보존행위라고 그래. 그건 누가 한다? 각 구분 소유자나 관리인이 할 수 있다. 입주자 대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 사실상 보존행위 뭐죠? 좀 차 빼요, 이렇게. 지분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도 포함하고, 구분 소유자가 구분 소유권자가 단독을 할 수 있다. 거기다가 여기다가요. 있네 3번에 입주자 대표회의 줄고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방해 배제 청구 줄고, 방해 배제 청구, 이것을 보존행위죠.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입주자 대표회의는 못해. 누가 한다? 구분 소유자나 관리인. 관리인이 뭐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우리 뭐죠? 입주자 회장이죠. 입주자 대표회장 있죠. 그 회장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못해요. 자,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 중 뭐만 승계하다? 뭐만? 공용 부분만. 알죠? 전유 부분 X, 연체료 X. 전유 부분과 연체료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여기요,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부과된 연체료 주고, 연체료를 맨 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몇 번이다? 3번. 입주자 대표회의는 안 돼요. 알겠죠? 보존행위는 할 수가 없어. 입주자 대표회의는 안 된다, 이렇게. 자, 19번은요, 대지상권이죠.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 전유 부분의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 절대로 안 돼요. 이런 의결권 행사를 줘. 의결권. 이런 사람 봐봐. 사람의 의결권은 나눌 수가 없어. 사람은 언제나 뭐가 돼야 돼? 하나, 정수가 돼야 돼. 1.2, 0.8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사람은. 알겠죠? 언제나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돼. 알겠죠? 1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요, 여기 보면 지분 비율로 의결권 행사, 그런 것은 안 돼요. 행사할 수 있다? 안 돼.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이 여럿이 공유하죠. 여럿이. 그러니까 여럿이 공유할 때는 의결권을 행사할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정한다. 이걸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를 해. 반드시 정해야 돼, 한 사람은. 그 다음에 3번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결의에 반대한 사람한테 당연히 미치죠. 이런 봐봐. 우리가요, 4분의 3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럼 나머지 4분의 1은 반대했다, 이 말이죠. 반대해도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자, 여러분 우리 봐봐요.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있잖아요. 아마 50% 됐나요? 안 됐나요? 당선될 때 50% 됐나요? 그러면 반은요? 50% 해봐. 그럼 반은 오케이하고 반은 노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이지 반만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똑같은 것이죠. 알겠죠? 자, 4번은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만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한 분리 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등기 동그라며 이것을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해.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뭐라고 되냐 써봐요. 거기다가 맨 끝에다가 규약으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규약으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다. 규약으로 분리 처분해. 그러면 골치 아프죠. 이러면 생각 한번 해봐요. 땅 주인하고 건물주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럼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리 처분을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걸 뭐란다? 대지권 등기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분리 처분을 못하게 하죠? 대지권 등기를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요, 아파트 있죠. 301호죠. 301호 등기부를 보면 뭐라고 나왔죠? 표제부가 있죠.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죠? 갑구가 있고 그다음에 을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301호요. 그럼 301호는 뭐죠? 건물이죠. 그럼 건물에 대해서만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요, 아파트 301호 표제부 등기부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하고 대산돼 있어. 되어 있죠. 알겠죠? 그래서 대지권이 여기요,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땅이죠. 땅에 관한 등기를 건물 등기부에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소유권이 넘어갈 때는 뭐가 넘어간다? 갑구가 넘어가죠. 갑구가 1번 A에서 2번 B에서 3번 C로 이렇게 넘어가죠. C가 집을 샀더니 딱 봤더니 301호야 등기부가. 그런데 등기부 표제로 봤더니 여기가 땅에 대한 등기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물을 사게 되면 동시에 모두 같이 사게 된다. 땅도 같이 사게 돼. 그러니까 대지하고 건물을 따로따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대지권 등기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요,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건물이 있죠. 그럼 이 사람은 건물만 샀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땅은요, 다른 사람이 샀다는 것이 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내가 방금 얘기했죠. 규약으로 분리 처분할 수가 있다. 따로따로 처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을. 그럼 어떻게 돼요? 건물을 산 사람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땅을 이용해야 되는데 필수적으로 땅에 대한 권리가 없으니까 건물도 이용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토지하고 건물을 같은 사람한테 사고팔고 하면 되죠. 그 같은 사람에게 사고팔고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바로 뭐다? 대지권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지권에 관한 것은 어디에다 등기한다?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다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성원으로 줄고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관리단이 설립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뭐가 된다? 설립된다. 그래야지. 설립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된다. 그래, 된다. 알죠? 설립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1번. 이렇게. 자, 20번은요.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했음에도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봐봐,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분양대금을 완납했다잖아요. 그런데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아직 등기를 받지 못해. 등기를. 그러면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무슨 소유자다? 사실상 소유자다. 사실상 소유. 그래서 의결권을 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없다. 2번 관리단은요, 좀 가운데 봐봐. 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지분의 비율로 말할 수 있다. 청구를 할 수 있다. 왜요? 우리 봐봐요. 권리와 의무죠. 권리와 의무는 지분 비율에 따른다. 지분 비율은 뭐죠? 전유 부분 면적 비율이죠. 전유 부분 면적.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관리비는요, 규약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관리비는 무조건 지분의 비율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관리단이 조직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요, 뭐죠? 관리단 집회를 하고 관리단 집회를 해서 여기서 집회에서 규약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법상으로는 적어도 2분의 1 이상이 등기를 하게 되면은 분양자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서 그 관리단 집회에서 규약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아직 반 이상이 아직 입주가 안 된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반 이상이 입주가 안 되면 그럼 규약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규약이 없으면은 계속 뭐죠? 아파트는 관리하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청소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고.
그런데 우리 법에 보면 17조 27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각 지분의 비율로 공용 부분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의 비율은 뭐다?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의무가 바로 뭐죠? 관리비란 말이죠. 그것을 부담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관리단이요. 관리단 등 관리 주체의 불법적인 사용 방해행위로 인해서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건물을 사용 수여하지 못한, 봐봐요. 불법적인 사용 방해행위죠. 그래가지고 내가 사용을 못했죠. 그러면 그동안의 관리비를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당연히요. 그 부분의 전부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즉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는 부담하지 않고. 4번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죠. 그런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각 구분 소유자는, 법조문 얘기거든요. 각 구분 소유자는 어디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원래 관리인의 선임은 어디서 하냐? 관리단 집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해임을요, 각 구분 소유자가 해임을 청구할 수도 있어.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자, 5번은요, 구분 소유자가 집합 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줄과 업종 준수 의무를 위반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보면은 아파트 세대들가요, 지금 저기 알파미 저기 세대가 몇 세대죠? 2000세대? 2800? 2800 얼마 안 되네요. 그래도 단지로 큰 단지에 속하죠. 이러면 우리가 지금 그 왕숙지구 있죠? 왕숙지구 신도시가요 6만 5천이에요. 6만 5천인데 여기에요 8만 호로 증액을 하는데 8만 호로 짓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요 문재인 정권에서요 고도 제한을 조금 더 제한해 가지고요 지금 용적률이 180%래요. 그런데 얼마로 한다? 220%로 증액을 올려 가지고 220으로. 그래서 지금 6만 5천 세대를 8만 세대로 해 가지고 우리 이제 아파트 주거 부족을요 해소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요 8만 호를 짓는데요. 여기요 앙숙지구가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중개업자들한테는 무조건 좋은 거죠. 여러분요 8만 호면 15,000세대예요. 여러분 지금 알파미 2,000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세대면 저기에요 부동산 몇 개 들어가요? 10개는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15,000세대가 더 생기면요 엄청난 숫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부동산 중개업자들한테는 뭐가 좋은 거예요? 건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어차피 누군가는 들어가고 누군가는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15,000세대가 더 생겨서 8만 호로 증액을 증가를 시키면은요, 제 생각에는요, 여기 15,000세대 정도가 되면은 중개업자가요, 글쎄요, 한 100명 가까이 더 늘어나지 않나요?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15,000세대면 얼마냐면 인구가 보통 한 4만에서 5만 정도. 지금 그러니까 호평동에 있는 도시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호평동에 지금 부동산 몇 개죠? 100개 정도 되지 않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생기는 거죠. 알겠죠? 하나의 신도시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15,000세대면 3인 가족하면 4만 5천이고 4인 가족하면 얼마요? 6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5만이잖아요. 지금 호평동 인구가 얼마예요? 세대가 몇 세대요? 5만 세대 정도 되잖아요. 5만, 인구가 5만이잖아요. 호평동이. 알겠죠? 평내도 한 5만, 4만, 5만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도시가 하나 생기는 것이죠. 알겠죠? 엄청난 게 큰 도시가요, 하나 생겨가지고, 그래서 고도를 제한을 좀 완화시키니까 아마 거기에 있는 아파트 30층 아파트면 거의 한 45층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늘어나니까요.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좀 더 비싸지겠죠. 알겠죠? 그래서 좀 더 크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훨씬 더 여러분한테는요 유리한 것이 아닌가 싶죠. 훨씬 더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많이 생기니까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더 일하기가 쉽죠.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건 생긴 것은요 자격증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없는 사람한테는요 아무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업종 준수하는 거 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파미 만약에 3,000세대가 된다. 그러면 여기 상가를 분양할 때 상가가 10개 있다. 그러면 이 상가를 분양할 때 그냥 분양을 해봐. 그럼 분양한 사람도 돈을 못 벌고 분양받은 사람도 손해가 많죠. 왜요? 여기 다 중개업자 다 있어봐. 나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다 중개업을 해봐. 나는 분양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월세로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요 독점 이익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요 여기 중개업소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3개만 딱 중개업소를 줘봐.
나머지는요, 여기는 뭐죠? 베이커리 주고, 여기는 맥주집 주고, 여기는 뭐 주고, 여기는 뭐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딱 업종을 지정해서 주면은 더 이상 중개업소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세 사람이 다 해먹는 거죠. 그러니까요, 나중에 내가 설령 다른 데는 10억인데 15억의 분양을 받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요 3년 이상을 본다고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분양이 잘 되죠. 분양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인데요 15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유리하고요, 분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유리하게 되죠. 이걸 뭐라 한다? 업종을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상가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큰 상가들, 비싼 상가들은 다 업종을 지정해서 분양을 하죠. 알겠죠? 그런데요, 업종을 지정했는데 옆에서 뭐죠? 편의점 하는 사람이요, 딱 보니까 여기가 부동산이 잘 되거든요. 갑자기 그 다음날 부동산 간판을 걸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분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그러면 계속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단전, 전기 끊어, 단수, 물 끊어버려. 전기 물 끊어버린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영업을 못하게끔. 그래서 이것을 위반할 경우는 단전, 단수한다. 그러면 이런 것은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유효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가를 들어갈 때는 업종이 지정되어 있는 상가를 들어간 것이 훨씬 더 유리해요. 단기적으로 보면 좀 부담이 되죠. 그런데 실제로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유리한 것이에요. 알죠? 내가요 독점 이익을 내가 보장받는 것이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건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 21번은요 하자 보수에 관한, 이런 말을 봐, 말을. 이게 봐봐요, 여기 하자 보수가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즉이란 말이 뭐예요? 즉이란 말이 뭐죠? 항상 이퀄, 이 말이죠. 하자담보 추구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자담보 추구권이란 말이나 손해배상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럼 손해배상은 뭐죠? 채권이죠. 채권은 뭐다? 특정인이죠. 현재 손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한테 했다? 여기 입주자 대표에 틀렸어, 관리자는 틀렸어. 현재 구분 소유자, 이렇게. 지금 내가 아파트를 입주를 했는데요, 외벽이 금이 가서 비가 샌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이 분양받아서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팔아서 병이 지금 현재 이사를 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재요 장마가 져가지고 비가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벽지가 다 젖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피해를 입었죠? 그럼 손해배상은 맨 최초에 분양을 받은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현재 구분 소유자. 2번 공동주택의 현재 입주자와, 여기 줄거 현재 입주자, 구분 소유자죠. 입주자 대표회의, 그 다음에 관리 주체, 이걸 합해서, 이 관리 주체가 뭐죠? 관리 주체, 현재요 이것을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라고 그래. 말을 봐봐, 말을. 여기는요 하자 보수 청구해. 뭐라고? 여기 봐봐, 하자 담보 추구하고 하자 보수가 다르잖아요. 하자 보수는 뭐죠? 수리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런 손해배상은 내가 청구해야 되죠, 현재 구분 소유자가. 그런데 하자 보수는, 수리는 내가 해달라고 해야죠, 원칙적으로. 내가 뭐죠? 입주자, 현재 입주자. 그런데 내가 해달라고 하면 해줘, 안 해줘?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뭐가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가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또는 관리업체 관리인이, 보통 이런 우리가 아파트 처음에 분양받아서 가면은 다 어디다가 뭐죠? 하자가 생겨 어디다가 전화하죠? 관리 사무실에 다 전화해야 안 해요? 하죠. 그걸 얘기하죠. 그 사람들을 합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리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더 낫죠. 됐죠? 그럼 봐봐, 여기 보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하자담보 추구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리하는 것을 하자 보수 청구란 말이죠. 하자 보수 청구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할 수 있는데, 여기요 하자담보 추구권, 손해배상은 누가 한다? 현재 구분 소유자. 아시겠죠? 차이가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3번은요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10년의 소멸시효. 언제부터 10년이다? 언제부터? 각각의 하자가 발생할 때부터. 지금 봐봐요, 여기 봐봐. 건물이 내가 지금 301호예요 301호가 있는데요, 여기가 외벽이란 말이에요. 외벽인데 봐요, 여기 이 부분이요, 여기 이 부분이 금이 가가지고 2월 1일 날요 여기 벽지를 다시 다 발랐어. 그런데 또요 가만히 있다가 여기요 7월 1일 날요 장마지니까 또 여기서 또 비가 들어와서 또 벽지를 다시 발랐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2월 1일 날 발생한 손해배상은 2월 1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7월 1일 것은 7월 1일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별도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서 뭐 보면은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별도로 이렇게 몇 년이다? 10년. 그래서 이것은 시험에 잘 나와. 일괄해서 그러면 큰일 나. 하자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그러면 큰일 나. 각각의 하자가 발생할 때부터 별도로 진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4번 수분양자는 집합 건물의 완공 후에도 분양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줄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참 재밌는 말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도급이죠. 도급에서는 하자가 있어도 아무리 하자가 중요해도 해제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주 유명한 게 뭐냐면 저기 서울에요, 고시촌 있죠. 거기 지금은 이제 대학동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거기가 신림구동 고시촌이었단 말이죠. 거기 보면 관악청소년 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관악청소년 회관이 내일 있잖아요. 내일 서울시장 데려와가지고 서울시장도 오고 그래서 준공식인가 그 하기로 돼 있는데요. 하루 전날 비가 왔는데 있잖아요. 여기 밑에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고 1층까지 다 그냥 물이 잠겨버렸어요. 비가 왔는데 그냥 여기 이음새가 다 아무것도 마무리 공사가 안 돼가지고 그냥 비가 그냥 바로 그냥 새가지고, 알겠죠? 그랬는데 이게 난리가 났죠. TV 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죠. 준공식도 못하고. 그런데 그럼 이거 어떡하냐? 이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하자가 있어도 못한다니까. 도급에서는 하자가 있어도 계약을 해지를 못해. 그러나 여러분요, 건축업자 잘못 만나면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계약이요, 건축업자한테 도급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건물을 잘못 지어줬잖아요. 근데 계약 해지 못하는 거예요. 건물이 완공돼 버리면. 알겠죠? 그러니까 비양심적인 건축업자 만난다. 그럼 뭐 평생 뭐 땜질하고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아파트는 봐봐. 아파트 내가 분양을 받죠. 원래 우리는 아파트는 어때요? 우리나라만 선분양 해가지고 후시공이지 다른 나라는 다 뭐요? 먼저 선시공이죠. 그러니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로 먼저 자기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죠?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나한테 파는 거죠. 여러분 물건이 있죠. 이마트 가서 만들어진 물건 샀어. 하자가 있어. 다시 바꿔달라고 해야 안 해요? 하죠. 환불해야 안 해요? 하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도 비록 우리나라는 좀 잘못돼가지고 시공자, 분양자가 먼저 건물을 다 만들어 놓고 선시공, 후 분양이 원칙이란 말이죠. 전 세계에서 특이하게 우리나라만 선시공, 후 분양이죠. 아니, 선분양, 후 시공이죠. 하지만 이건 뭐냐? 내가요, 원칙적으로 이것은 먼저 시공사, 분양자가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 건물을 내가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나는 분양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이게 바로 도급하고 다른 거예요. 알겠죠? 도급에서는 해제를 못해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빌라 지었는데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다. 그러면은 해제할 수는 있대요. 그런데요, 그 건축업자 잡아가지고 목을 비틀어도 돈이 나와 안 나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처음부터 그냥,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선시공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건축업자들이 선시공 해놓으면요, 그 아파트를 지을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 거의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파트 공급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겠죠.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건물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아파트 가격이 조금이라도 어때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시공을 하고 싶은데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여기 봐봐요. 왕숙지구도 원래는 용적률 180% 해가지고 6만 5천 가구가 공급 예정인데 이번에요 220%를 올려가지고 8만 호를 공급한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급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선시공을 만약 선시공한다고 하면 어때요? 할 수 있는 아파트 회사들이 몇 개나 돼요? 아마 몇 개 안 될 거예요. 알겠죠? 우리나라에요. 그렇다 한다면 1년에 공급되는 아파트 공급량이요 몇만 호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살려면요 평생 못 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나마요 선시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모순과 어떤 정상적인 그 상태에서요 아무튼 이게요 지금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이제 아파트가 공급량이 일정하게 돼가지고 그 주택 공급률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차지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죠? 선시공 후부장으로 가겠죠. 근데 아직은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우선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원칙은
분양을 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분양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아직까지 해제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알죠? 이게 문제다. 5번요. 임대 후 분양 전환이죠. 참 이런 봐봐요. 우리는 보면 담보 책임은 주요 구조부는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파트 분양받으면은 10년 동안에 뭐죠? 시공사가요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냐 봐봐. 우리가 전유 부분이 있고요.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전유 부분은 언제요? 최초 인도 시부터 10년이에요. 여러분 봐봐. 가장 문제가 뭐냐? 임대 아파트죠. 우리가 보면 그 부영 있죠. 부영 있잖아. 부영 아파트가 보면 임대 아파트들이죠. 그 임대 아파트가 지금 뭐죠? 10년 임대 후 분양이잖아요. 그러면 10년 임대 후 분양이면 최초 뭐죠? 인도시가 있고요. 여기 분양받은 분양시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 10년이라는 것은 최초 인도를 받아서 임차인으로 들어가 살 때부터 10년인지 10년이 지나서 분양받을 때부터 10년인지 만약에 분양시부터 10년 이렇게 해봐. 그럼 부용 아파트는 모두에서 몇 년간 책임을 져야 돼? 20년.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최초 임차인으로서 최초 인도시부터 10년이다. 그런데 공용 부분은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특히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뭐다? 우리가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또는 사용 승인 받을 때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런데요. 2년 전에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전유 부분은 사용 승인을 받을 때부터 10년이다. 이렇게 나왔어. 알겠죠? OX, X죠. 이건 사용 승인은 공용 부분에 가는 것이고 전유 부분은 인도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 건물의 경우에도 분양 전환된 시점이 아닌 언제부터다? 집합 건물을 줄과 인도받은 시점부터 10년이다. 주요 구조부. 알죠? 분양 전환 시점이 아니고 최초 인도받은 시점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 22번 틀린 것은요. 분양 전환된 임대 아파트죠. 언제다? 최초 임차인에게 인도. 최초 인도 시부터 몇 년? 10년. 2번 구분 소유자는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할 때는 이건 법조문이에요. 집회 결의 사실 동그라미 안날은 6개월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결의 한 날 1년은 뭐냐? 1년 결의 한 날 써. 결의 한 날로부터 1년 안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알겠죠? 그럼 이런 봐. 내년에 있잖아요. 여러분 올해 합격해야지. 내년에 합격하면 내년에 공부 더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지금 주택 상가 다 바뀌죠. 이번에요. 다 바뀌자 난리 치고 있죠. 바뀌어 무조건.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뀌어요? 이미 집합권법이 여러 조문이 바뀌어 있어. 내년 이미 바뀌었어. 바뀌었는데 시행만 내년 2월 21일부터인가 해. 시행만.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 안 나오는데 법이 상당 조문이 바뀌었어. 알죠? 상당수의 조문이 이미 바뀌었다고. 바뀌어 있어 지금. 바뀌었는데 시행을 내년 2월 20일 하니까 다행히 시험에는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올해 시험이 안 되죠? 그러면요. 쓸데없는 거 머릿속에 오래 기억 남아 이런 것은 또 알겠죠? 내년에 다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 싫으면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박 터지게 공부하면 된다. 알겠죠? 아직도 얼마 남았다? 105일이나 남았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요. 공부하면 돼. 내년에 엉뚱한 거 하기 싫으면. 자, 5번은요.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을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죠. 그러니까 재건축 결의 요건은 어떻게 한다? 각각의 건물마다 5분의 4. 각각의 건물마다. 단지 1단지 2단지가 있죠. 1단지 5분의 4가 아니고 각각의 동마다 5분의 4다. 자, 우리 구조의 담보 책임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 아니에요. 우리 뭐죠? 집합 건물법이죠. 대지법이 아니고 건물에 가는 거죠. 건물. 그래서 우리가 구조의 하자는 건축상 하자에 가는 거죠. 당연히. 여기요. 대지 부분의 권리상 하자가 아니고 알겠죠? 우리가 집합 건물이잖아요. 건물의 소유 및 그렇게 돼 있죠. 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그러니까 건물의 하자지 대지의 하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5번은요.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집합 건물의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을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구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조 제1항에 따른 하자 담보
추구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OX. 지금 여기 보면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집합 건물의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 후에 사용 승인일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집합건물 구라고 하는 것은 꼭 쓸 필요 없어. 그냥 집합건물법이에요. 알겠죠? 1학년 때는 하자담보 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알겠죠? 지금 여기 뭐죠?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 현재 소유자 이 말이잖아요. 사용검사 사용 승인일부터 몇 년 이내? 10년. 알겠죠? 10년 이내.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5번은 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조문이요. 문제 판례를요 5개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집합 건물은 좀 마땅치 않아 가지고 몇 개 가져가요. 이것도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알겠죠? 법조문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자, 23번 재건축이죠. 재건축 결의는 서면 결의로 가능해요. 서면 결의하면 관리단 집회를 소주할 필요가 없어요. 재건축 결의는 얼마라고? 5분의 4. 자, 2번요.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변경할 때도요 마찬가지로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고요. 3번이요.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비용 분담.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요, 내가요 재건축을 하면은 돈이 있는 사람은 재건축을 좋아하죠.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조합원이면 재건축할 때 보통 한 35평 또는 40평짜리 아파트를 내가 받는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다 이게 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어 없어? 있죠. 이게 만약에 3억 정도 된다고 해봐. 그러면 3억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110만 원이라고 해봐. 그럼 110만 원의 이자를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능력이 안 되면은 나는 이 아파트에서 그냥 사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내가 찬성하겠어? 노하겠어? 노하겠죠. 그걸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 가장 중요하죠. 내가 얼마의 비용을 분담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것이 재건축 실행 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기준을 정해야 돼. 그래, 이때는요 말만 그렇지 이때는 모든 비용을 최하로 잡아. 왜요? 만약에 최고로 잡으면요 예산다 노한다 다 노하죠. 그냥 최하로 일단 잡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추진하면서 계속 비용이 더 붙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재건축의 문제이죠. 자, 4번요. 참가 여부의 촉구를 받은 구분 소유자가, 여기 봐봐요. 우리가 재건축 결의를 하죠. 결의라면 여기 불참자가 있죠. 이 불참자한테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하죠. 서면으로 촉구를 해. 이 촉구를 받은 사람이 2개월 이내에 대답을 해야 돼. 그런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참가다, 참가, 거절이다. 참가, 거절로 봐. 이게 가장 중요해. 참가, 거절로 보지. 참가한 것을 본다. 참가한 것을 본다 그러면 큰일 나. 참가, 거절로 본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얘기예요. 재건축 결의가 정족수를 충족해야죠. 봐봐. 여기 적법하게 결의가 5분의 4의 결의가 돼가지고 불참자가 있죠. 그러면 아무 말 없으면 참가, 거절하죠. 그러면 이 참가, 거절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지. 철거할 거 아니야. 나가야 뭘 한다? 건물을 철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나가야 돼요? 팔고 나가야죠. 그것을 매도 청구라고 그래. 매도 청구. 이걸 뭐라 한다? 매도 청구를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 매도 청구는요, 재건축 결의가 적법해야 매도 청구가 돼. 이런 절차니까. 그런데 만약에 재건축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은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다음에는요 가등기 담보인데요. 잠깐 쉬었다가요 가등기 담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